어쨌거나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시장에서 매일 그 뭐 이사님 주로 많이 보시는 게 채권이시고 환율이고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채권이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안정자산이라 그래갖고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뭐 그래서 좀 많이 당황하고 그런 채권 투자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이게 좀 지인분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뭐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증권사 갔다가 증권사 직원이 장기채 사라 그래서 뭐 장기채 한 3억 샀던 게 지금 2억 5천이 됐다. 지금이라도 팔고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냐.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게 불과 지금 한 반년도 안 됐거든요. 보면은 작년 한 10월부터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막 오르고 거기에 발맞춰서 서로 짠 듯이 코스피도 이제 쫙 같이 오르는 모습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이게 그 미국의 이런 AI 인프라 투자라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식으로 이게 와버렸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는 뭐 저성장 저물까지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 때 좋은 자산은 결국은 채권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저성장이 아니고 당분간은 성장을 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물가도 뭐 그렇게 꼭 저물가로만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저성장 저물가를 탈피해서 성장이라는 게 나오니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선행 지표인 주가가 먼저 그렇죠. 터버렸고 거기에 발맞춰서 채권도 이제 금리가 이제 확 오르면서 금리 오르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느 국면까지 됐냐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작년과 비교하면 말도 할 수 없이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면 매력적인 금리인데 싶어도 이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는 이게 하도 머니무브가 이제 주식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익자분들도 채권 팔고 주식 사주세요. 약간 그런 쪽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가 채권 쪽을 직접 운용하지만 그래 뭐 지금 국채 10년물이 3.5라고 해도 이거 벌려고 지금 삼성전자 하나 있으면은 하루에도 막 그만큼씩을 버는데 뭐하러 이거 지금 하고 앉았냐. 그래서 이 머니무브도 너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머니무브 역시 지금 채권 시장으로의 유동성은 지금 좀 마르게 하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느라 약간 채권을 살 어떤 자금도 이제 풍부하지가 않다. 뭐 이게 지금 같이 지금 저는 있죠. 최근에 좀 저도 약간 그 관심 있게 통계를 보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저기 기획재정부에서 국채 뭐 이제 소화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각종 그 국가보증 채권들이죠. 국공채라고 하는 것들, 뭐 산금채, 뭐 중소기업채, 뭐 등등 이런 채권들의 좀 물량을 약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국가 신용 등급의 채권들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갖고 재정의 마중물이라고 하면서 약간 그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국채 발행 규모는 좀 늘어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국채 투자 관련돼서 저도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는 거는 미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채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아름다운 법안인가 OBBBA인가 그래서 엄청난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소비세는 세일은 또 안 받겠다. 그다음에 재정은 또 확대하겠다. 그래서 AI든 무슨 양자 컴퓨팅이든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도 지금 채권이 많이 발행되면서 이 양쪽의 나라는 저희 나라는 뭐 아직까지 그런 정도 심한 건 아니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국채 관리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재정 지배 피스컬 도미넌스 현상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뭐 내려도 단기 금리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지만 장기 금리는 요지부징이고요.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일본의 경우에도 금리를 조금 올려도 오히려 장기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그렇죠. 생기는 예? 그러니까 이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 지금 저기 채권 시장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에 좀 관심을 여전히 이게 이런 현상이 조금 괜찮아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정말 1년 사이에 상점 몇 회인 게 한 2024년 말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일드 커브가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었죠. 근데 스티프닝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3%인데 막 10년물 장기물도 2%로 그렇죠. 이렇게 갈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장단 역전 거의 장단 역전 현상이 있었던 거죠. 결국 저성장 저물가니까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걸 반영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서버렸는데 이거를 좋게 보면은 야 그래 명목 성장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지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 성장과 물가를 반영해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게 명목 성장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의 해석은 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보자면, 그러니까 그 재정 종속이라는 개념과 같이 해서 이게 재정 지배, 그렇죠, 재정 지배.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우리도 조금 그렇고, 즉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겠다고 하면 야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이자 비용으로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채권이 좀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트럼프도 저렇게 낮추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좋아.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정부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낮춰. 그러면 인플레는 이게 더 심해져. 그러면 인플레가 더 심해져? 그러면 장기물은 그러면 이제 그렇죠.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면 금리를 저렇게 그 국채를 많이 찍느라 그걸 도와주느라 금리 낮추면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기물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재정을 하도 쓰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뭐 멋있게 표현하면 작용단이지만 다르게 보면은 되게 어떤 뭐 다분히 좀 합리적인 그런 그 위기감 약간 진짜로 그렇게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러면 장기 금리는 나는 이제 올려받아야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채권이 그렇게 해서 발행이 또 많이 되면은 그러면 또 채권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뭐 늘어나는 그런 것도 역시 금리를 올리게 하는 요소이긴 하고요. 그렇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갑자기 일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와갖고 사나이 이코노믹스를 하고 있는데 그 보면 이제 재정 확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세는 낮춰요. 소비세는 없어요. 또 2년간 한시적으로 안 받아. 그럼 재정 적자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고. 근데 중앙은행은 원래 그동안 그 일본의 그 2차원 금융 정책에서 탈피하겠다 그러면서 금리도 이 완전히 0이나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고 플러스 금리로 하겠다 0.75까지 올렸어요. 그다음에 국채도 다 사지 않겠다 그래갖고 국채를 덜 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왕창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그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하고 처음으로다가 외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막 부인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금리 인상하지 말아라 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금리 인상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채권을 좀 열심히 그 소화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컨트롤링을 안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동안 그 국채 엄청나게 많은 GDP 260% 정도 되는 230% 60% 되는 그거의 그 이자 비용이 그 예산에 상당히 많은 걸로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일본 중앙은행이 협조를 해주면 재정은 풀어 그리고 그 돈도 풀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부담은 어디로 가냐면 환율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보면 일본은 환율에다가 모든 위험을 몰아넣고
미일 공조로다가 그 그렇죠. 시장에 레이 체크하면서 네. 구두 개입하면서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게 GDP 대비 뭐 저기 그 국가 채무 뭐 비율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보면 조금 그 뭐 우려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재정은 아직까지 건전하다. 그러면 지금 같은 재정을 갖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 이유는 뭐냐? 지금 같이 내수 안 좋을 때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재정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래요. 독일도 보면은 헌법상으로다가 재정 규율이 강하죠. 근데 그 헌법에 대한 예외를 두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글로벌 뭐 이 자유주의 질서가 퇴조하면서 결국은 가장 완벽하게 믿을 거는 내수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이게 선순환이 돼갖고 성장도 하고 세수도 많이 걸리고 그래갖고 다시 재정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는 이제 경제 운영을 잘하는 거에 달려 있지만 재정 자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뭐 붙여서 뭐 얘기하실. 네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제일 지금 이게 좀 관건이 되는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1월 달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답을 얼마만큼 지금 벌써 주신 거라고 지금 느꼈는데 왜냐하면 1월 달만 해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다카이치가 이제 이제 소비세를 뭐 면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야 이거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는 돈이 풀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본 엔화 가치는 이제 확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그렇죠. 일본 엔화가 이렇게 막 어쨌든 그 달러엔 환율이 확 튀고 그러면서 일본의 장기채 금리도 같이 튀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미국 장기금리까지 올려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는 지금 일본의 장기금리가 자꾸 오르는 건 미국의 장기금리까지 악영향을 준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미일 공조가 이제 일어나서 미일 공조가 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트 책도 하고 이러다 보니 딱 이렇게 계속 올라가던 이 어떤 그 달러엔 환율이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요게 꺾이니까 이제 국채금리도 이렇게 같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의 연관성이 지금 어쨌든 일본의 달러엔 환율이 자꾸만 오르면 이 자체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의 부담이다 보니까 그러면 인플레가 이게 환율 오르면 인플레도 오른다. 그러면 환율 오르면 국채금리도 오른다. 약간 그렇게 동반적으로 오르다가 환율을 미일 공조 덕분에 이렇게 낮추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쯤에서 이제 뭔가 환율의 천장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인플레 걱정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하면서 국채금리도 안정화된 감이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 이 공조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도 약간 그거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도 미국과 일본 정도라면 그 미일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냥 그럼 그래 우리가 환율과 국채금리의 고점을 봤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채권을 사도 될지 아니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자꾸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또 이거 환율을 이제 자꾸 이렇게 오르는 힘으로 작동을 함으로써 한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160엔을 기준으로다가 미일 공조가 그 방어막이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상 그 저희도 1,500원대를 막 위협하고 그랬을 때 지금은 좀 약간 여유가 있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각에서 얘기했던 뭐 서학개미나 뭐 아니면 서학 기업들 서학기업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서학기업은 뭐 수출했는데 그 수출 자금 그냥 미국은행에 놔두고 여기로 들어오지 않는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다시 국내로다가 그 리패트리션이라고 하죠. 국내로 환류하는 그 상황이 때문에 좀 환율이 좀 약간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율이 조금 좋아졌는데 사실 1,500원대를 막 난리치고 그럴 때는 심지어 미국 재무장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있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경제의 펀더먼털로 봤을 때는 저희도 지금 사실은 지금은 좀 약간 여유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 국내 자금이나 뭐 또 특히 뭐 그 국내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도 그렇게 뭐 바우처럼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가지 않고 또 또 해외 투자만 계속했던 연기금들도 국내에 조금 많이
또 투자를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환율의 그 저기 상승 압력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봐서. 그래서 조금 약간 여유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이제 채권 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 이렇게 각국 정부가 특히 미국 정부가 계속 장기 금리를 이렇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뭔가 그건 뭐 베센트도 계속 했던 얘기고 우리는 장기 금리를 신경 쓴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장기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미일 공조라는 걸로 치고 나갔듯이 장기 금리가 너무 오른다 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걸 진정시키는 뭔가가 발동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그 미국 국채 그 10년물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 10년물 금리가 미국의 그 저기 그 모기지 론의 그렇죠. 금리에도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금리라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11월 미국 그 중간 선거까지는 굉장히 조금 계속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관련돼서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금리를 갖다 거꾸로 인상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금리를 조금 오랫동안 그냥 갖고 있을 거다. 이 높은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연준이 지금 현재 독립성이 흔들릴 정도로 행정부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갖고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케빈 워시가 들어가면 조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책 공조 같은 거나 정책 공조인지 아니면 소통을 잘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해서 한 발씩 물러나고 서로 간에 이해를 찾아서 통화 정책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연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글로벌 정세를 봤을 때는 미국이 참 정책이 좀 잘 잡혀야지만 전 세계가 좀 편안한데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케빈 워시는 그래도 좀 그런 거를 좀 잘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나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임기가 다 되셔가지고. 그렇죠. 어느 분이 되실지는 지금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는 한데 말씀해주신 그 화두가 지금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채권 시장은 어쨌든 페드워치로 보는 지표로는 올해 미국이 그래도 연준이 2번은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지만 은근히 이제 점점 마나하우스가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요 선진국 중에 호주은행이 금리를 그렇죠. 인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시그널로 좀 작용을 한 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주가 이제 작년부터 슬슬 뭔가 인플레도 좀 일어나고 심하게 그런 와중에 또 고용도 또 잘 되고 이러다 노동 보니까 시장이 약간 과열된 측면. 그래서 이거 금리 인하를 멈추는 건 맞은데 그래도 설마 인상을 이제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나중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을 깨고 2월 초에 그냥 탁 인상을 해버리고 인상을 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빨리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게 그냥 단순히 금리 인하가 끝났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들은 어떤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기로 또 들어가기도 하는구나라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그러다 보니 그런 기조가 약간 우리 채권 시장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지금 금리 동결을 올해는 내내 할 것이다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긴 하지만 일부는 이제 2번 인상까지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말이 시티라든가 이런 하우스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2.5에 있는데도 자꾸 국고채 이렇게 3년, 5년 막 이런 애들까지 막 이렇게 금리가 막 계속 오르는 일이 나와서 그 금리는 누가 봐도 거의 한 번 인상은 반영을 한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게 최근에 금통위에서는 약간 모든 금통위원들이 다 그냥 동결로 찍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인하 쪽으로도 찍어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안도하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딱 호주가 한번 뭔가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생각보다 빨리 인상이라는 걸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우리도 좀 겁먹었고 아울러 또 이제 미국도 자꾸 지표들이 1월달에 제조업 지수도 잘 나와 이렇게
지금 그런 와중에 또 인플레이션 또 이제 안 낮게 나와 막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연준 이사들도 그 정말 그게 의장이 되고 싶은 야욕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인하를 주장했던 월러도 뭐 이제 예, 맞습니다. 뭐 예, 이게 맞아요. 이제 뭐 예. 뭐 고용이 나쁘지 맞아, 않다면 맞아요. 그냥 동결하면 네, 될 것 같다 맞습니다. 하고 예. 심지어 그 마이런 이사마저도 예. 나의 12월의 생각을 뭐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겠다. 뭐 이렇게 그 지금 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맞아요. 달라진 거. 이러다 보니 이런 게 누군가는 슬슬 2번까지 인하 못할지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거두는 것이 그런 게 좀 지금 우리나라 이외의 자산 맞습니다.